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 키워드를 얘기할 때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전략 경쟁, 대전환, 신냉전, 기술 분쟁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구체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기저에 흐르는 내용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주의 패권이 이제 거의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에도 또 논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최소한 쇠퇴, 뭐 또 더 나가면 뭐 몰락, 종말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한 시대가 저물면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시대적 전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100여 년을 되돌아보면 뭐 자유주의 내지는 뭐 자본주의가 풍미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지는 않았습니다. 뭐 보통 한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 40년 정도 주기를 두고 계속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시기는 소위 이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세계화의 시대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패권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미국의 쇠퇴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것은 미국의 절대적인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격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어렸을 때 포니를 타던 집과 자전거를 타던 집의 그 빈부의 격차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 격차가 뭐 벤츠와 그랜저 정도로 축소됐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포니와 자전거였다면 지금은 벤츠와 그랜저 정도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미국이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남은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보통 이제 우주와 양자 기술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중국이 따라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우주 기술이나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도 중국이 기존에 이제 미국의 트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트랙을 밟으면서 어쩌면 미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을 낼 수도 있다. 뭐 최근에 중국이 이 달 탐사를 하거나 또 뭐 화성 탐사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 네트워크에서 기술 표준 네트워크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패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사실 상호 대립적인 패러다임인데요.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얘기고,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용어인데, 사실 이 모순된 용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내세운 패권 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살아왔던 신자유주의의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유주의 패권의 내용은 협력적인 레짐을 확산시키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 갈등적인 힘의 정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요된 협력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중국을 WTO 체제 하에 끌어들인 것도 미국이고, 오늘날 중국을 만든 것도 미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유성호 원장님 제 스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석사 과정 때 수업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 중국을 세계 체제로 끌어들이고 뭐 한참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미국 키워놨다가 나중에 후환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국이 몰락하면서 이런 이제 새로운 패권 경쟁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고요. 지금 이제 패권의 쇠퇴라고 하는 점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패권의 쇠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트럼프가 얘기했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굳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이것은 미국의 쇠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국제정치 현상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있고요. 오늘도 트럼프를 기소하라고 하는 미국 하원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그 한계를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한때 국제 무대에서 퇴장했던 러시아가 복귀해서 미국을 괴롭히고 있고요. 미국의 맹방이었던 독일이나 사우디가 이탈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고 인도는 원래 비동맹 국가였지만 그래도 미국이 믿고 있는 협력국이었는데 역시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뭐 쿼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인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이 호언장담하면서 미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이란, 북한 핵 문제는 아까 우리 1세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근데 뭐 마치 그냥 뭐 어제 오늘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수십 년간의 미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이 이 무력을 활용해서 개입했던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에서 다 성과 없이 이 성과 없이라는 말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최종 목표는 어쨌든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심어놓고 나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쇠퇴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한 10년, 20년간 지정학이란 말 거의 우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지정학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죠.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뭐 굳이 이 지역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다시 이제 지정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여기는 뭐 지경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정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떤 핵심적 가치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물리적인 가치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무형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땅을 따먹어야 지하 자원도 따먹고 거기에 있는 인구도 확보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면 이제는 땅의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무형의 기술력이라든지 정보, 문화 또는 레퓨테이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지정학이 열리고 있는데요. 과거에 미국의 지정학적인 이점이 컸다면 지금은 중국의 지정학적인 이점이 훨씬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정학을 얘기할 때는 군사 이념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때는 미국이 소위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격돼 있어서 미국을 공격하려면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횡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형의 가치가 더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무형의 가치는 동아시아, 중국에 가까운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고요. 뭐 거기는 우리 한국, 일본, 중국 다 포함이 되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적 가치가 몰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국내적인 가치 얘기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권위주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신나치즘이 팽배하고 또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우크라이나 내부에 나치즘을 혼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권위주의 물결이 치고 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점령지에서 민주화가 실패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미국이 지나가면서 민주주의를 심어놓고 민주주의를 확장시켜 놓고 갔다면 지금 많은 나라에서 권위주의가 확장이 되면서 그 핑계를 미국을 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권위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오히려 독재의 빌미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역사의 종말이 이제는 역사가 종말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거기에는 이제 이게 마지막 체제라고 생각했던 신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작동하고 있는 그런 많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환경 문제 5분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북극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나라는 아예 물에 잠겨서 우리는 지금 뭐 북한이 핵을 쏘느냐 안 쏘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아예 어떤 나라는 단순히 기후 문제만으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물론 이제 소국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자유주의의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돈의 자유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신냉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탈냉전 질서가 붕괴된 것이 이미 중국의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탈냉전 체제는 막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제 오늘도 그 여러 언론사에서 전화가 와서 일본의 최근에 그 안보 전략 문서 이 문제를 물어보던데 저는 일본 문제도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후 질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 전범 국가라고 하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하는 이 평화헌법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이제 부인하고 완전히 이 과거사로부터 해방된 완전히 과거사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안보 전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의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대적 세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최근에 이제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질서가 이제 좀 막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세계화를 하지 않고 고립주의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세계화의 방향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의 세계화.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류와 협력을 위한 세계화였다면 이제는 이런 세계화의 질서를 견제와 갈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시기대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세션에서도 그 토론에서 이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소다자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한참 많았었죠. 그러니까 리저널리즘,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세계화를 추동하느냐 아니면 세계화를 방해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역주의가 분명히 이 세계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답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지역주의가 그 당시 이제 지역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에이펙이라든지 아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핵심적인 레짐이었는데 그게 결국 세계화를 추동하는 쪽으로 방향이 갔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리저널리즘이 세계화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WTO라든지 UN과 같은 보편적인 다자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 맞는 국가들끼리만 협력하는 그리고 블록을 담을 쌓는 이런 소다자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미국 스스로 파괴하는 것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번 학기 종강하면서 마지막 강의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국제 정치 이론을 가르치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얘기를 하는데 자유주의적인 레짐이 형성되는 데는 현실주의적인 패권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레짐이 유지되는 데는 패권이 없어도 된다. 패권이 쇠퇴해도 레짐은 살아남는다라고 우리가 가르쳤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PPT에도 그게 마지막 강의였는데 지금 이 국제 질서의 방향을 보면 우리가 가르쳤던 그게 틀리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이 쇠퇴했으면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하면 기존의 레짐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WTO나 뭐 이런 국제 금융 질서는 이런 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쇠퇴하는 패권이 기존의 레짐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새로운 레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흐트러 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레짐 이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목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달러 패권 때문에 미국이 한동안 그런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제가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달러 패권은 급격하게 지금 약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위안화 루블화로 결제하기로 한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루블화가 없으면 러시아의 가스를 살 수 없게 아예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달러 패권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현재 달러로 결제되는 비율이 이미 국제결제에서 60%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만약에 10%만 더 떨어진다면 반 이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써본 겁니다만 중국의 위안화, 러시아의 루블화 그리고 인도의 루피화가 합쳐서 뭐 서로 결제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 이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는 뭐 적대적이진 않습니다만 되게 역시 여기도 이제 비동맹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질서들이 새로 생겨난다면 미국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뭐 이런 문제만 계속해서 지엽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국제 질서 전체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국제 질서 변화와 시대 전환에 대한 이런 담론을 우리가 조금 현 정부도 담대한 구상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큰 메인스트림의 큰 흐름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동아시아도 역시 동아시아 역사도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반중 소다자주의, 뭐 쿼드, 오커스, 뭐 IPF,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을 우리는 뭐 이건 이거고 중국은 중국이다 이거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예, 이거 하면 결국 중국에서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기술 패권 전쟁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진영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그 일종의 이제 고립적 대외 전략 환경 조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나올 것인가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뭐 퍼센티지 차이만 있었지 어쨌든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는 뭐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제 그 북한이 이 대화로 나오려면 국제 질서 자체가
지난 수십 년간 봐왔던 것처럼 어떤 그 국제 협력이 강조되는 어떤 세계화의 이런 큰 흐름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상호 의존적인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과 중국도 협력하지 않는데 북한이 미국과 굳이 협력하려고 할까?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기존 질서에서는 중국도 야 너네 미국하고 빨리 얘기해서 대화해서 잘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가라고 할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핵무력 강화를 통해서 체제 유지에 올인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미중 갈등의 틈새를 활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의 경제 전략은 자력갱생인데 이건 뭐 결국 외부에 대한 의존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 전략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요. 북한을 고립시켜서 북한의 어떤 압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미국만 우리 편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 편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과 중국, 러시아와에 대한 국제 관계 전략이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북한을 압박하려면 중국과 러시아라고도 잘 지내야 될 텐데 지금 미국의 전략대로 따라간다면 중국을 미국과 같이 압박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겠죠. 아마도 북한 편에 서서 북한이 좀 살아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할 가용수단이 거의 고갈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고요. 이것은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화 정책도 이미 실패를 했고요. 진보적인. 그다음에 보수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도 거의 다 소진해버렸다. 이제 북한을 더 이상 압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우리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그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 하고 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또는 비핵화의 길로 우리가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느냐? 앞서 우리 정한봉 교수님은 가용 수단이 고갈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고갈되고 있다 또는 이제 더 이상 소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그냥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용 수단을 새롭게 만들 것인지 어떠한 레버리지를 저희가 새로 도입할 것인지 또는 기존에 썼던 레버리지를 변형해서 쓸 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한미 간에 특히 더 긴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이것이 비핵화나 군축을 논의하는 그런 라인에서의 대화를 넘어서서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가치라는 그런 큰 틀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낼 것인가 조금 더 고민이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그쪽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 어떤 재래식 무기를 쓰든 또는 다른 비대칭 전력을 사용한 그런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충분히 위기관리 능력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한범 박사님께서 이제 미중 전략 경쟁과 이제 남북 관계 북한 얘기하시면서 저도 사실 가용수단 고갈해라는 단어에 딱 좀 약간 꽂혀서 그러면 다른 것은 무엇이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특히 2020년도에 다양한 재원의 그 미사일들을 막 쏘아대면서 북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나 주변국들의 그런 의지를 무력화
무력화시키는 것, NPT 체제에 영향을 주고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그런 무력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한미 동맹의 뭐 그런 확장 억제라든가 킬체인 같은 것들의 무력화 같은 것도 함께 대응 능력의 무력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함께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가용 수단으로 그나마 사용해 오던 게 제재와 바로 그런 군사적인 압박 조치입니다. 군사적인 압박 조치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최근에 이제 한미 훈련들이 재개되면서 이제 다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재나 군사적인 압박도 수단이 좀 고갈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러도 우리 편이어서 협조가 필요한데 뭔가 좀 이번 정부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가 틈새 전략으로 저희가 생각할 만한 것이 없는지 정한봉 교수님께서 워낙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거의 모든 언론 뭐 이렇게 나가서 얘기할 때 핵실험하지 않을 거다에다가 계속 저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북한이 왜 우리가 뭐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이렇게 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매번 우리를 의식하고 뭔가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북한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뭐 김일성, 김정일 시절에 어떤 뭐 특정한 날짜가 되면 뭘 하고 뭐 이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김정은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동안 했던 뭐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자꾸 뭐 한미 정상회담 날짜에 뭐 그리고 뭐 그 미국의 대선 날짜에 뭐 자꾸 대선이 아니라 중간선거 날짜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날짜가 아닌 날 계속 쏜 미사일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 날도 쏘겠지만 이왕 쏘는 거 그날도 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북한은 이제 이런저런 기대를 접고 오직 핵무력 을 건설하겠다,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냥 계속 전진하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그 인공위성 문제도 아직은 조악한 단계지만 하겠다는 걸 이제 그들도 지금 우리가 정찰위성 우리 지금 국내부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국에서 정찰위성 이런 얘기하는 것 북한이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인공위성 얘기할 때는 미사일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거 국제법 위반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 핑계를 냈지만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뭐 우리를 겨냥해서 일부러 국제적인 도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 북한이 얻을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잃을 게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냥 그동안 하던 도발은 계속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김민성 박사님 질문 주신 내용은 사실 거기에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아까 제가 발제했던 내용도 사실은 그렇고요. 좀 그걸 뛰어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북한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에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할까 이런 단기적인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름 굉장히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한두 번 이런 자리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안에서 해결책이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냥 너무 관성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우리 모든 수단이 고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그런 시각인데요. 우리가 진보 정부, 보수 정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게 계속 내성만 키워주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계속 주면서 그런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할 것은 지금 뭐 북한이 이러니까 누가 좀 그럴싸한 해결책을 내놓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현실 굉장히 불가능할 거 알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독일이 동독 정책을 동방 정책을 수십 년간 좌우 정부 상관없이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게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상관없이 좀 정말 양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정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대북 정책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